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자정이 그 협상 시한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오후 1시입니다. 네.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오늘 새벽에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타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로 입장차가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월가 쪽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3사가 동시에 파업을 할 경우에는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한 주에 각각 많게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그 파업이 한 열흘 정도 이어질 경우에 최소한 50억 달러 정도, 우리 6조 6천억 원 정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워낙 양쪽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그 협상이 끝내 진전이 없으면 행동할 거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본 적이 없는 방식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자동차 업계 노사 협상 시한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는 저희가 많이 접했는데 이게 거의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자정이 그 협상 시한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오후 1시입니다. 네.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오늘 새벽에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타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로 입장차가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좀 백악관 소식통 얘기는 백악관 쪽에서 이제 파업이 불가피할 걸로 보고 중소공급업체에 대한 구제를 긴급 구제를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 파업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산업 파업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에 소속된 그 GM, 포드, 클라이슬러 3사가 동시에 파업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그 3사의 그 전미 자동차 노조원이 14만 6천 명 정도니까 전부 파업이 들어가면 이거 만만치가 않죠. 네. 지금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그 협상이 끝내 진전이 없으면 행동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본 적이 없는 방식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파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포함한 그 노조를 지지하는 그 미국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시위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주가 같은 경우도 포드 같은 경우에 좀 1%대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업계 좀 파장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월가 쪽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3사가 동시에 파업을 할 경우에는 그 각사 GM, 포드, 클라이슬러가 한 주에 각각 많게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그 컨설팅사 분석을 보니까요. 파업이 한 열흘 정도 이어질 경우에 최소한 50억 달러 정도, 우리 6조 6천억 원 정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워낙 양쪽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예.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보니까요. 네. 그 자동차 노조 쪽에서는 앞으로 4년간 최소한 임금을 한 40% 정도 올려라.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사측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늘 새벽 들어온 걸 보니까 GM이 한 20%까지는 올릴 수 있다. 나머지 포드하고 클라이슬러는 이거보다 조금 좀 인상폭이 작고요. 그리고 이제 사쪽에 노조가 요구하는 게 그 전기차로 전환되는 와중에서 이제 현재 있는 직업 고용 보장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당 32시간 근무도 요구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사측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워낙 견해차가 너무 큰 겁니다. 네. 백악관 쪽에서는 그 계속 서로 타협하라, 윈윈 호소를 하는데 지금 백악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비상 긴급 지원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전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노조가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더 속이 탔는데 이렇게 이제 파업까지 하니까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진짜 좀 씁쓸할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월가 쪽 분석을 보니까요. 파업이 강행이 될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이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같은 데도 이제 재고 감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사실 뭐 파업 자체가 절대로 업계에 좋은 건 아니죠.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인플레 그 간신히 지금 조금 진정시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에는 4분기에 인플레가 또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그 금리 동결 네. 그게 이제 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 노사 협상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차가 워낙 크다라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쿼드 가입 의향을 우리나라가 이제 밝힌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고 나섰나 봅니다. 중국 그 글로벌 타임스가 비난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장제복 주인도 대사가 그저께 그 인도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요. 한국이 쿼드 가입을 강하게 원하고 이제 공은 그 쿼드가 이걸 확장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타임스가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논평을 했는데요. 경험이 부족한 한국 정부의 친미 정책을 보여준 거다 얘기를 하면서 현재 한국이 대외 정책이 미국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고 이런 쿼드에 가입하려는 것도 이런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덧붙여서 네. 한국의 그 대외 정책이 신냉경 사고에 깊게 둘러싸여 있어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뭘 할 수 있겠느냐. 기껏해야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력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아주 계속 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이 쿼드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 아직 영향을 입증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하고 동북아 안보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이거를 중국하고 협력 없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경험이 부족한 한국 정부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또 했네요. 네. 그 한국이 뭐 중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네. 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의 한계를 시험하는데 정말 한국하고 중국 관계 관리를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3월에도 또 이 얘기도 비판을 했거든요. 한국 정부가 미국 열차에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서 정치적인 독립성을 잃어간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쿼드 참여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비난을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좀 쏟아냈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인도 얘기인데요. 러시아와의 우호를 유지해왔죠, 인도가. 네. 그런데 무역 항로 개설에 또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자국을 잇는 무역 항로 개설에 박차를 보이고 있다.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기억하시지만 인도가 지난 뉴델리 G20 정상회담 때 그 미국,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을 출범시키는 데 참여를 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인도 해양 그 항만 장관이 그 브라지보스토크에서 열린 그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회견을 했는데요. 네. 인도가 그 러시아하고 그 무역 항로 개설을 하는데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극동 브라지보스토크하고 그 인도의 그 동남부에 있는 첸나이를 연결하는 이른바 이 회랑 이름이 동방해양회랑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이게 2019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그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도 장관이 가서 이거를 빨리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열리면요, 그 러시아 극동에서 화물이 해상으로 이렇게 인도에 와닿는 시간이 지금은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 24일 정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 인도 장관 얘기가 이게 가동이 되면은 인도하고 러시아 간 무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는 항로에 남중국해가 끼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영유권 부정이 심각하니까 이제 그 문제도 좀 걸림돌이긴 하긴 합니다. 네. 이게 좀 큰 걸림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은근히. 네. 중국하고도 걸려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서방 제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왔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다음으로 그 러시아 원유를 많이 샀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 돼서 말씀드렸지만 공동선언이 그 러시아 규탄이 빠졌거든요. 이제 이것도 인도가 상당히 좀 중재를 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인도가 지금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도 서방하고 러시아 이런 조금 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뉴스에 인도 얘기가 어쨌든 좀 빈번하게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네. 인도가 이제 예전의 인도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러게요. 네. 뭐 내용을 봐도 빈도를 봐도 좀 느껴지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EU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촉구한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매년 그 정책 연설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한 해 동안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올해 폰데어라이는 위원장이 2019년에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임기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그 유럽연합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하겠다. 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표현을 아마 조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예전에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를 지낸 네. 마리오 드라기, 지금 이제 이탈리아 총재를 지냈죠. 이 사람이 이제 유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따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폰데어라이는 위원장이 연설하면서 이 드라기한테 네. 미래 경쟁력에 관한 유럽연합 자문보고서 작성을 정식 요청했다고 또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드라기처럼 이렇게 이런 걸 좀 하겠다는 그런 걸 좀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런데 이제 임기가 올해 끝나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의식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들어서고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회가 상당히 그 친환경 정책, 그린딜 같은 걸 막 밀어붙여가지고선 유럽 재계하고 보수 세력들하고 좀 이렇게 마찰을 해왔는데 네. 올해 연설에서는 그런 게 조금 뒤로 빠졌습니다. 지금 외신 분석은 올해는 상당히 친기업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무슨 뭐 그린딜 같은 것도 지금 일부 그 입법이 조금 지연된다는 그 환경단체들의 비난도 있는데 폰데어라이언이 조금 전과는 다른 톤을 보인다는 겁니다. 재계하고 소통을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전문가들이 짚는 게 그 2019년 취임할 때 이제 유럽 의회에서 가장 의석을 많이 얻는 당이 이제 후보를 추천하면 그 사람이 집행위원장이 되고서 이제 됐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 이게 이 당 이름이 유럽 국민당인데요. EPP. 네. 그런데 그 폰데어라이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린딜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쪽하고 조금 좀 그동안에 엇박자가 되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유럽 국민당한테 좀 미움털이 배겼는지 이거를 좀 만회하려고 친기업 색채를 많이 내는 것 같다는 게 외신 분석입니다. 네. 이게 그쪽으로 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거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또 다 들리긴 하네요, 정말. 그래서 네. 뭐 그린피스 같은 데서 네. 이제 연설 딱 듣고 나서 야 올해 이거 기후위기 대응 뭐 얘기를 그동안에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많이 앞세워왔는데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 이렇게 또 상당히 뭐 시위도 하고 막 좀 복잡합니다. 네. 유럽연합, 유럽 환경 관련 엔조 연합체가 또 있다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네. 그 그린딜 주요 입법안 일부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화석 연료 단계적인 철폐 이거는 지난번 G20 성명에서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예전에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 얘기도 슬그머니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비판을 하는데요. 글쎄요, 선거가 목전에 오니까 뭐 급한 모양입니다. 네. 자, 다음도 유럽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유럽이 저가 중국산 전기차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보조금 조사에 나서니까 중국이 네. 또 반발을.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그 정책 연설하면서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중국 전기차가 국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너무 싼 값에 들어와가지고 그 유럽 그 연합 그 시장을 왜곡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 발끈합니다. 네. 중국 그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유럽 연합 지도자가 곧 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말이 무슨 뭐 불공정 관행하는데 자기네 유럽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되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한 27.5% 정도 그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비슷한 수준의 반동핀 상계 관세 부과를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을 지금 중국 쪽에서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유럽 내에서 중국산이 좀 비중이 높아졌나 봐요.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네. 집계를 보니까요. 그 유럽 연합 시장 내 그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8%인데 지금 보면 그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에 비해서 한 20% 정도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2025년에 그 유럽 점유율이 15%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자동차 뭐 르노, 시트로엥, 푸조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으니까 프랑스도 아주 이거 자구책 만들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회가 무역 조사를 하는 게 뭔가 조치를 취할 건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 와중에 유럽 쪽 고위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을 할 거라고요? 애초에 네.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네. 그 내주에 잇따라 가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물론 이게 이제 뭐 꼭 이거 그 아까 말씀드린 좀 예정이 돼 있던 거지만 지금 이렇게 유럽연합하고 중국이 그 전기차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갈등을 빚기 시작한 이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냐 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은 방문 자체가 취소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얘기는 아까 자세하게 좀 전해 주셨고요. 기후 위기로 대홍수 시대가 도래한다. 뭐 리비아 재앙이 단적인 사례다.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픈. 예, 기후 위기 얘기를 뭐 좀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뉴욕 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 이번 리비아 대홍수요.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에 리비아 그 적월진사 이게 리비아 그러니까 중동 적십사죠. 이쪽이 11,3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그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리비아 그 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데르나 여기는 인구가 10만 명인데요. 네. 여기 시장 얘기는 뭐 희생자가 2만 명 넘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열대성 폭풍도 있고 뭐 폭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건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형상 대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예로다가 그 1년 내내 9월 같은 경우에 원래 정상적이면 9월 한 달에 강수량이 불과 1.5mm밖에 안 되는 곳인데 지난 10일인가는 하루에 400mm가 왔으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땅이 비가 이제 말라가지고 스며들어야 되는데 네. 스며들 새도 없이 막 그냥 밀려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지형이 또 이렇게 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진 겁니다. 댐까지 무너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세계 기상기구 쪽 얘기는 리비아가 지금 뭐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많더라고요. 기상예보, 네. 홍수 경보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능이 제대로만 작동됐으면은 사망자가 크게 줄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이런 그 뉴욕 타임스는 이런 리비아 같은 대홍수 시대 이런 거에 앞으로 자꾸 빈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희생된 사람의 수가 너무 큽니다. 네, 정말 마음 아픈 진짜, 네, 일이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홍콩에도 기습폭우가 왔다고요? 홍콩이 지난 8일인가요? 네. 시간당 무려 160mm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죠. 이게 홍콩 140년은 사상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사이에 강우량이 60mm, 600mm, 그러니까 60cm가 비가 온 겁니다. 네. 그랬는데 또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학교가 또 휴교에 들어갔고요. 지금 내일까지 폭우가 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야말로 이제 막 그냥 물폭탄 쏟아지는 게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기후위기 탓이죠. 기상이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후위기 얘기 좀 이어가 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그러면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감축은커녕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그 기상기구하고 18개 국제기구가 공동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3년 기후과학 합동보고서인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인류가 2030년까지 이제 어떤 뭐 이런 탄소 배출 줄이고 이런 목표치 세운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오히려 그 탄소 배출이 줄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추세면은 금세기 말까지 지표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목표는 2도거든요.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1.5도 섭씨 이상 못 올라가게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2.8도까지. 이건 뭐 거의 뭐 재앙, 그야말로 뭐 파국이죠. 네. 그래서 또 다음 얘기도 좀 이어가 볼게요. 지구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환경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겁니까? 국제학술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실린 네. 논문인데, 이제 뭐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기구들이 한꺼번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른바 지구 건강 지수라는 걸 이제 자기들이 9개 정도 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6개 지수가 이미 위험 영역이다. 이를테면 뭐 청정수 부족, 뭐 생물 다양성, 멸종, 이산화탄소 집중 같은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성층권 오존 농도 같은 거 조금 줄었고, 대기 중 에어로졸, 그다음에 해양 산성화 같은 3개 지수는 그래도 아직은. 근데 해양 산성화도 지금 뭐 안전지대는 아니고 옐로존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상 첫 지구 종합 검진을 했더니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참 암울한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아까 그 오존 농도는 조금 회복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덕택에 1990년대에 오존 위험 수위에 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하자 하면서 이 논문 주도 교수가 인간이 바이오매스, 이게 이제 일정 지역에 생존하는 생물 총량인데 그거 관련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연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냥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무섭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저부터 정신을 좀 더 듣기 차려야 싫으시겠지만 되겠다. 계속 네. 이런 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고맙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